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높였고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재정 협상 타결을 앞둔 관망세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내린 15,973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2%, 0.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모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55% 내린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88%, 1.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대 금융구제당국이 고강도 은행규제 법안인 이른바 볼커루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등은 차례로 이 법안을 표결에 통과시켰습니다. 전미 중소기업연맹은 지난달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92.5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 하부지수 중 8개가 상승했으며 이 중 신규 채용에 대한 전망이 전월 대비 4포인트, 사업 확장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6개월 후의 경기 개선에 대한 전망은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전미 중소기업연맹이 무작위로 선정한 1,940개 소기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집계한 체감 경기지표입니다. 미국의 10월 민간 고용이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392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4만 2천 건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8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도매 재고 증가율은 9월 0.5%보다 높아졌고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로이터의 사전조사 전문가들은 10월 도매 재고가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 앞서 사흘 만에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3대 지수가 약보합권 정도의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에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컸습니다. 1% 내외로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하루 만에 코스피는 2,000선을, 코스닥은 500선을 하방 이탈했었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하루 앞두고 있다는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수요일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면서 오늘장 전망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5대 금융규제기관이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는 볼커루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볼커루에 대한 얘기 다뤄보기 전에요.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12월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고요. 네. 금요일과 월요일은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주춤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33%가 내려갔습니다. 15,973포인트로 16,000선을 내주었고요. 나스닥은 0.2%가 하락한 4,0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2%가 떨어진 1,802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2.2%나 상승한 온스당 1261달러 10센트로 마감이 됐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81%로 전전일보다는 3bp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볼커루를 예정대로 승인한다, 이런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주의 움직임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23%가 오른 169달러 73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볼커룰의 시행에 따른 시장, 특히 은행주의 영향은 일단 발표 시점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는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10월에 도매 재고가 상무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1.4% 오른 수치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였나요? 그 3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기업의 재고 수준이 많이 올라간 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역시 10월의 도매 재고도 예상치 0.3% 신장했을 거라는 예상보다도 상당 올라간 1.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도매 판매도 1%, 같은 수치인데요. 10월에 도매 판매도 1%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비교적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10월달 수치라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가 제조업 경기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낙폭이 뉴욕 증시보다는 조금 더 컸습니다. 영국이 0.55%가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8%가 내렸고요.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1.04%가 내려서 프랑스의 그 이른바 깍그 지수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0.27%, 0.52% 각각 내렸고요. 그리스 아테네 증시는 1.5% 오르면서 최근 유로존 지수의 흐름과는 정반대 양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 상황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볼커룰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볼커룰 최종 승인 여부가 이번 주 적잖은 관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 자본이나 아니면 차입금을 통해서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 방안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해 준 거죠. 하지만 오랫동안 나와 있던 이슈여서 그런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융주의 부담은 크게 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시장에 특히 은행주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나타내지 않는,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볼커룰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의 자기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리스크 부담이 큰 헤지 펀드나 이런 쪽의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고 도드 프랭크법의 하위 법안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법안을 이렇게 마련한 것은 은행과 투자은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원래는 이제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제 합쳐진 상황에서 투자은행과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 이런 부분이 혼재된 상태로 나오자 금융위기에 파생상품 투자 이런 쪽에서도 리스크 부담이 커진 것을 이를 막겠다라는 취지가 여기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너무 큰 기관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 속성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있었는데요. 이 딜레마를 끝내겠다는 것이 미 감독당국의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20일만 하더라도 올해 볼커룰이 5개 주요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언론의 태도도 있었는데요. 오늘 모두 5개 기관의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 5개 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다음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준과 통화감독청, 이렇게 5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 많은 현재 은행들이 이 인력을 현재 줄이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차근차근 이 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이러한 시장 규제에 대비한 행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 영업 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의 오늘 CEO인 그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행 비즈니스에 악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볼커룰을 도입하는데 가장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사가 현재 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라고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몸집을 축소하고 있고 이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규제책에 대해서 수용 인사가 가장 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런던 웨일, 런던 고래라는 애칭으로 별칭으로 불렸던 JP 모간의 파생상품 해지 투자의 손실이 크게 늘어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일부 그 트레이더의 해고라든지 일부 인력 감축,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 7월까지, 그리고 시행은 2015년 7월 21일부터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볼커룰 도입, 은행주에 미치는 주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중국 위안화의 고성장세 그리고 엔저 현상에 대한 협공을 받게 됐는데요. 이 위안화의 강세가 국내 증시에 그리고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항공주 쪽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원유 도입이라든지 제트유 이런 쪽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많이 이제 그 수입 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많은 그 이른바 수출 기업들에게는 원화 강세, 특히 이제 그 엔과 경쟁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업체와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안화가 어제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6.07 위안까지 현재 올라간 수준인데요. 이렇게 달러당 위안 환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11월 중국의 수출이 12.7%나 올랐고 어제 발표된 산업 생산도 두 자릿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위안화의 강세 기류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게 점쳐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큰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는 원화의 강세를 자극하는 이런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52원, 최근에 이번 주의 흐름만 보면 강세 기조는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5를 무난히 맞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상반기까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위안화 강세가 원화의 강세 기조를 조금 자극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국내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야기 하나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 아이폰의 제품 공급자로 나섰는데요. 규모를 한번 살펴보니까 가입자 수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한 7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고소득자도 많아서 결국 삼성 추격화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 의견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그 중국에서는 이미지는 좀 안 좋습니다. 네. 예, 그 서비스라든지 애프터 서비스 이런 부분이 미국보다 중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뒤처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삼성이 더 낫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에 보면 네. 미국을 좀 더 우대하고 네. 개도국의 소비자들을 조금 홀대하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좀 볼멘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2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에는 애플의 아이폰 5S를 비롯한 주요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현재 나서게 됐는데요. 중국 시장은 삼성이 현재 19.8% 정도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고 있고 애플은 4.8%로 7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플의 제품이 특히 중국의 6커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크고 하이엔드 폰에 대한 잠재력도 크기 때문에 애플이 추가적으로 시장 장악력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자리는 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난달이었나요? NTT 도코모가 삼성의 공급 계약을 파기를 하고 애플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 이런 점에서 시장을 조금씩 잃어가는 삼성의 스마트폰 이런 부분을 삼성이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상반기까지의 삼성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전략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들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의 한 주간 국내 증시 이끌어갈 이슈들까지 모두 전망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미도 없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하루 만에 코스피는 2,000선을, 코스닥은 5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갈수록 연저점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말 그대로, 네. 정리를 하자면 정말 재미없고, 답답하고, 네. 좀 악소리 나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네. 한 주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잠깐 2,000선 터치하다가 다시 어제 1990선 근처로 내려왔고, 결국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우리 시장의 현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이상 좀 시장을 사주면 다시 좀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다시 매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결국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어제는 기간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연기금의 소폭 매수 외에는 뭐 추세적으로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2000선을 또 깨고 내려가는 뭐 그런 2000선을 두고 공방을 지속되는 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뭐 1년 내내 나왔던 얘기죠. 원달러 환율, 그리고 또 엔화 약세, 뭐 이런 부분들 결국 뭐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자동차주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지난주 역시도 원달러 뭐 연 저점으로 계속 경신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어제는 또 장중 1,051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1,052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결국 환율에 대한 부담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지금 뭐 연내 1,040원대까지 충분히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1,000원이 깨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아마 시장을 지배하는, 아마 2014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마 환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결국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역할 자체도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금, 한 8월부터 들어왔던 자금들은 지금 환차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1,000원을 깨겠다라는 뭐 기대감들이 있으면 사실 외국인의 수급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뭐 테이퍼링의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네,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더 훨씬 안 좋습니다. 어제 500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6개월 만에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뭐 장중에 500선 살짝 깨기도 했던 날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497, 앞자리가 이제 4자로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결국 코스닥 시장 역시도 수급의 부재, 결국 사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좀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문제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뉴욕 증시가 그 전일에 조금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1990선까지 하락했던 그 이유는 바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변수 때문이겠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내일은 금통위 올해의 마지막 금통위도 열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 사실 12월은 그렇게 예전 사례를, 네, 보면 뭐 작년도 그랬고 몇 년 동안 사례를 보면 그렇게 뭐 내 마녀가 뭐 춤을 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마녀는 없었습니다. 예. 뭐 놀러 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일단 뭐 올해 시장도 뭐 그렇게 시장에 부담이 될 그 동시 만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차익 잔고에 대한 뭐 우려감, 뭐 올해 내내 사실 뭐 얘기들은 나왔습니다만, 일단 매수차익 잔고를 청산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뭐 어제 시장에서도 롤오버가 적절히 뭐 2만 계약 이상 진행이 됐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롤오버를 하겠다는 거는 뭐 시장이 지금 뭐 배당 성향 자체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보면 일단 뭐 스프레드 자체도 배당 성향 고려하면 롤오버를 진행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오버가 적절히 유지되면서 아마 이번 동시 만기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과연 그렇다면 이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만기 이후에 사실 기대치가, 우리 시장에 대해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배당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의 움직임,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뭐 이번 금통위는 거의 뭐 99% 이상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거의 당군 이래 최초라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역대 최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1% 정도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경기도 좋지 않고 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던 한 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저성장 국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가미되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저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또 외국인의 그 국채 선물을 보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역대 최저 물가 상승률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경기 부양책의 이슈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는 국채 선물을 매도를 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그 양측에 아주 공방이 좀 세게 붙은 상황인데 뭐 이번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지만 그 김충수 하는 총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낼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내년에 사실 지금 채권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양측이 좀 팽팽하게 한 40% 정도는 뭐 상반기 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반면에 또 한 20-30% 소수이긴 합니다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채권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시장에 그 한은에 관련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코멘트를 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번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최근에 돌고 있는 루머들 뭐 롱숏 펀드니 그리고 40억을 이상 주식을 한 종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그 시장의 세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따라서 40억 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 주식, 뭐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매도세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 특정 그 운용사에서 대표가 바뀌면서 매니저가 바뀌면서 그 중소형 펀드를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 나온다. 이런 루머들이 돌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그리고 좀 투자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루머들이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런 루머들로 하락한 시장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의 진리였기 때문에 이런 그 루머들로 인해서 그리고 수급의 어떤 공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한 시장은 분명히 낙폭 가드에 대한 메리트로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이 고통을 좀 견디시면 좋은 시장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로 다가온 선물옵션 동시만길, 통상적으로 12월 옵션 동시만길이 그랬던 것처럼 내마녀가 쉬어가면서 결국 무난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바닥 다지면서 상승할 것이다. 일단 버텨보자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대마불사를 척결하는 금융기관 규제 방안인 볼커룰이 금융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스트앤영의 키스 포그슨 금융서비스 부문 파트너가 밝혔습니다. 또 CNBC의 보도이기도 했는데요. 볼커룰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금융권에서 어떤 수익 구조로 다시 가져갈지 네.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대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이 볼커룰에서 201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얘기 나온 이후로 전체 한 60% 정도는 벌써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볼커룰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해지하는 방법인데, 이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볼커룰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게 글로벌화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볼커룰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적용이 좀 미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약간 차별화 장세가 같은 금융권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금융권들이 새로운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 시장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볼커를 앞선 코너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은행이 자기 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말하게 되는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미국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금융권의 규제에 대한 대응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이슈였던 만큼 그동안에도 대비를 많이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 대비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지난 9일 일제히 12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에서 어제 바로 내용을 전해드렸던 소식들이기도 한데요. 유럽 증시 때문에 또 하락을 했었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이 주요 인사들이 12월 테이퍼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네. 양적 완화 축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률, 그러니까 에반스율이 6.5%인데 현재 실업률이 7%가 나왔거든요. 7%가 나왔으니까 에반스율에 했을 때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QE 축소를 일부 진행을 하고 추이에 따라서 축소를 중지하든가 이런 방법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임스 블라드라든가 피셔라든가, 제임스 블라드는 이제 비둘기파,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에 한 명이고, 리처드 피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매파죠. 그 사람은 지난번에 계속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냐 이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떠들고 다녀서 사실은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이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래도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지는 자녀 내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 의원들이 다 투표를 하지만 자녀 내려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산타랠리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물론 월 초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결국 FOMC 끝난 이후에 QE 축소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면서 랠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FMC에서 저는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둘기파는 매파들보다는 이번 FMC에서는 선제적 가이던스 중에서 실업률을 더 낮추지 않겠느냐, 실업률 목표치를 낮출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업률 7%지만 고용의 어떤 상태를 보면 아주 최악의 상태고요. 네. 또 임금도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파트타임 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구직포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률은 그들만의 리그밖에 될 수가 없다.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구직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본다면 자네들랑 같이는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7%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이번 FMC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그 가이던스가 나오더라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QE 축소를 했을 때 그 유동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금리 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다 감안한다 그러면 QE 축소는 아마 12월에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자네 델런이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게 하는 행동들이죠. 지금 뭐 피셔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뭐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하지만 새로운 의장이 등장도 하기 전에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의장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의장은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집권한 후 그때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FMC 회의 전에 자꾸 떠드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FOMC가 끝난 이후에 가이던스가 제시되면서 증시도 산타랠리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이 궁금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불안전 고용이 위기 이후에 뭐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금도 잘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1년 내내 12월 테이퍼링이라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속내가 있나요? 정말 큰 이유는요. 네. 지금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는요. 뿌려진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공급을 줄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했던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이 회수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샀던 국채를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벌써 순서로만 해도 3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금금리 마이너스로 가져가서 연준에 있는 2조 4천억 달러를 이용해라 라는 부분.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버블을 일으켜서 누구나 수익을 가져간 상태에서 정책을 제자리에 돌릴 때는 다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랐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2007년도에 14,198포인트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이 6,500 갔다 그러면 지수가 6,500 갔다 하면 반토막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나게 됩니다. 그것이 15,000원 온다 해서 다시 원금이 회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금 회복에 플러스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바꾸게 되면 패닉이 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게 돼 있죠. 그러나 여기서 버블이 나서 그때 1억 투자했던 것이 2억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흔들어도 1,000만 원이 빠져나가고 2,000만 원 손실이 나도 8,000만 원 이익이 있다는 생각에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표만 보고 일단 이거를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헬리콥터에서 뿌린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느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쪽으로 잘 세워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한국 기업들이 다른 아시아 신흥국과 비교해 내년 좋은 실적을 낼 것이며 코스피 지수는 2,4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의 분석이었습니다. 내년 한국 증시 코스피가 2,4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었어요? 저는 2,540까지 간다고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참 죄송합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못 가고 답답하죠. 사실 지금 시장 체감은 굉장히 좋지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출구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본 전제하에서 출구 전략이 되면 이제 경상도지 흑자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뭔가 차별화된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돈은 결국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상당한 좀 경제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고요. 또 출구 전략 한다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거.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2,400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파이널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 한 6천억 정도가 시장에 나갔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온 돈은 한 17조 되죠. 지난 9월 9일부터 들어온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 대비 나간 건 적은데 적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재정정책을 더 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원화를 약세로 끌고 가든지 뭐 이런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을 피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은 상당히 괜찮다. 다만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한 번에 일순간에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이널 타임즈가처럼 뭔가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아마 진행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 기대감으로 본다면 지금 산타랠리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번 FMC가 지나가면서부터 시장의 방향성은 재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증시 참 재미없고 답답한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내년에 2,54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장 어제 하루 만에 또 2,000선을 붕괴한 상황이 코스닥도 문제가 심각해요. 5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략 잠깐 세워보고 싶어요. 사실 이번 주는 네. 쿼드러블 장입니다. 저는 네.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웃습니다. 웃는 이유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만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만 되면 우리나라는 만기 전주부터 시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번 주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일봉상으로 어저께 우리나라 캔들이 5일선 위로 이틀 연속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 어떤 움직임에 시장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군가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원하는 의지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선물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이 현재 누적으로는 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환매수돼서 매수로 전환하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만기는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물량을 롤오버 하든가 청산을 하든가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일단 옵션 만기인가 이번 옵션이 아니죠. 쿼드러블 만기로 본다면 일단 하단선으로 257, 상단선으로 267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2%, 아래로 2%로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정중동 위치에 어제 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번 FMC 회의에서 정확하게 선제 가이던스를 제공한 후에 아마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특히 FMC 회의에서 출구 전략이 올해 없고 내년 이후에 된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만기일 이후 국내 증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2월 FOMC 이후 강력하게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당백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맘때가 되면 항상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KT 배당주 자체가 현재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배당 계획을 축소하겠다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KT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이 어떻게 작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보시면 현재 같은 경우에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밴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곡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크게 추세가 이탈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추세가 이탈되었구나, KT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배당 매력까지 있었던 이런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를 축소시킨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항상 5천에서 6천원대 배당금을 지급하던 부분이 11월 29일 날 배당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바로 배당금을 2,000원이 하회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올해 주파수 경쟁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KT가 과연 이득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KT 그리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영업이익,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건데요. 통신업종을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할 때 유지 관리비만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규적인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파수라는 부분에서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소비자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KT가 과연 가입자 수가 늘었을까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최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할까요? 최신 스마트폰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교체 수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더뎌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KT 같은 통신업종이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진, 소비자들한테 얻는 요금제 뿐이라는 거죠. 요금제에서 우리는 KT가 영업 방식 자체가 지금 변경됐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당연히 배당에 대한 매력 자체는 소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번호이동에 대한 가입자 수가 역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캐파 자체가 절감 계획을 감안하면 최소 1,000원 이상의 배당은 할지언정 큰 금액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 매력이 있던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SOL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KT 자체는 추세적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KT가 연말에 가장 큰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였죠. 어느 정도의 배당 매력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냐 아니면 하락 랠리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KT 우리가 배당주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